저는 40대에 접어든 중년의 남성입니다.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내와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이는 없이 두 부부만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내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요. 오늘은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제 딴에는 선물도 준비하고 했지만 아내는 이런 저를 타박할 게 뻔합니다.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썼냐며 저를 몰할 테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란 걸 아니 벌써부터 선물을 받고 좋아할 아내가 눈에 선하네요.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을 찾은 건 제 아내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직 쉰도 안 된 사람이 주책이다 싶겠지만 제가 그만큼 아내에게 고마운 게 많아 이러게 됐네요. 제가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나 하고 있지 못했을 걸 누구보다 잘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어서요. 이야기 들어주시고 제 아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연세에 지긋하신 분들이 들으면 웃으실 일이겠지만 제 인생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더 힘든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차라리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시기였으면 그냥 남들처럼 소소한 걸로 고민하면서 살았을 텐데 전 그런 루트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뭐 이런 식이었답니다. 행복할 때는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잘 살 정도였다가 불행이 밀려오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케이스였거든요. 일단 유년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순간까지는 정말 행복한 놈이었습니다. 성실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으니 물질적으로도 평탄했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정신적으로도 안온했습니다. 전 그렇게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행복이 모두 부셔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승준아, 너 당장 귀국해야겠다. 네 아버지가... 그 어떤 조짐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오시던 아버지가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고모의 연락이었어요. 당시 제가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유학생활 중이었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전 중국이 언젠가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을 더 알고 싶다고 유학을 떠났었어요. 열심히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경제와 사회, 문화를 익히며 나름 사업 구상도 하던 예비 청년 사업가이던 제 꿈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서둘러 귀국하고 보니 이미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해 주시던 분들이 절 눈물로 맞아주셨어요. 도통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토록 정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등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술을 드실 수도 있지만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을 올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됐고요. 그래도 경찰 조사는 그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더군요. 실제로 제가 본 CCTV가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비틀대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시다 근처 계단으로 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시기도 하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크게 고함을 지르시다 순간 어지러우셨는지 비틀대다 발을 헛디디면서 계단을 구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사고사였던 거죠. 단순히 그것뿐이었다면 정말 운 나쁘게 돌아가신 걸 텐데 그간의 연유를 알게 되면 그게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원래부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 1년 전부터 모처에 투자를 진행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즈음부터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렇다고 당신 성격의 엄마나 친척들한테 앓는 소리 하실 분도 아니셨으니 혼자서 속만 끓이다 술을 드시고는 실수를 하신 거였어요. 최소한 상을 치르는 중에는 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여러 채권자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돈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여 사업을 계획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계획은 물론이고 투자금까지 허공에 뜬 거였어요. 그 정도 규모라면 사업에 관련된 여러 증빙 자료들이 남아있을 법도 한데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 아버지가 사업을 위해 끌어들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잠적한 때문이었어요. 채권자들 말로는 그 사람이 돈까지 다 챙겨서 간 걸 거라더군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남겨진 재산이 없던 걸로 봐서는 그 말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여러 정황상 사기극을 의심할 상황이었지만 사업을 기획한 당사자 두 사람이 동시에 증발된 상황이라 그 어떤 것도 입증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겨우 학생에 불과한 20대인 제가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 채권자들의 원성을 무마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금, 그리고 저희 모자가 살던 집까지 처분했음에도 엄청난 빚이 남겨졌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고 한국에 남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더없이 슬픈 일이었지만 남은 엄마를 지켜야 할 책임이 제겐 있었으니까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겨우 대학 중퇴자의 신분으로 번듯한 직장을 찾을 수 없었으니 몸을 쓰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어요. 공사장 잡후, 대리운전, 마트 상하차 업무 등 돈을 준다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모자 살 집 하나 마련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엄마는 외가로 내려가셨어요. 자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매일 저녁 끙끙거리는 신음을 내는 걸 지켜보기가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를 더는 서울에 붙들어둘 순 없었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단칸방 하나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엄마가 극도의 우울증을 겪으신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병원 치료할 형편이 안 되니 방법이라곤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돌봐드리는 게 유일했는데 하루 18시간을 일에만 매달리던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계신 보성으로 내려가신 거였어요. 엄마가 자란 곳이니 그곳에서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엄마를 돌볼 수 없어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보성으로 내려간 뒤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 않으며 일을 매달렸지만 제가 버는 돈 모두는 채무를 갚는 데 들어간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수시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그나마 일할 때는 생각이라는 걸 할 겨를이 없어 조금 나았지만 녹초가 된 몸을 단칸방에 누이는 순간이면 수시로 그런 충동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처음 험한 일을 할 때만 해도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파스 신세를 져야 했던 몸이 어느 때부터는 파스의 도움 없이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도 조금씩 맑아졌어요. 당장 하루 지내는 것에만 급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금씩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3년이란 긴 시간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자 처음에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채권자들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중 가장 제게 큰 도움을 주셨던 성일실업 윤정일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돈을 날렸다고 생각했어. 이 박사장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텅 비어있다는 걸 봤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아들인 자네가 빚을 갚는다고 아무리 말을 한들 그 말을 누가 믿나? 근데 자네는 단 한 번도 약속 어기지 않고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갔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린 건 아니었어. 박 사장이 그랬고 자네가 그랬지. 다만 박 사장이 사람을 잘못 들인 것뿐이지만 말일세. 그 송상무라는 사람 어쩌면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온 게 아닐까 싶어. 윤 사장님 말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경찰도 밝혀내지 못한 걸 전들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저지른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밝힐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던 거죠. 어차피 지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한들 사라진 돈이 나오지 않을 거란 정도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한 일은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일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 거였고요. 감사하게도 채권자분 상당수가 채무 탕감에 동의해 주셨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셨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지금도 전 그때 채권자 중 몇몇 분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겐 소중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소중한 인연은 아내였지요. 아내가 없었다면 전 진짜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윤 사장님과 몇몇 채권자 분들의 도움으로 예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원래 하시던 게 오퍼상이었어요. 무역업을 하셨죠. 차이가 있다면 저는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했다는 정도일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도 한 때문이었겠지요. 그렇게 조그만 창고 같은 사무실을 하나 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돈도 없고 하니 혼자서 시작했지만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사람이 하나쯤은 필요하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주변 뿌리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답니다. 아내였습니다. 내 아는 분의 따님인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혼이라네. 이야기하다 보니 자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안녕하세요. 송이나입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어요. 저야 너무 감사합니다만 보다시피 저희 회사가 회사랄 처지도 아니에요. 급여도 많이 못 드릴 거고 일만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은 그럴 거지만 나중에 잘 되면 저 엄청 연봉 주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나중에 저보다 더 연봉 많이 받게 해드릴게요. 참 든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참 무섭대요. 저 혼자 사무실을 꾸릴 때 이쯤에서 포기할 법할 일들도 막상 제가 월급을 챙겨줘야 할 직원이 생기자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가 절 그렇게 놔두질 않았어요. 사장님, 제가 정리해서 드린 중국 판매처 현황 자료 검토 다 하셨어요? 아, 그거 아직이요.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드신 건 알지만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대략적인 판매처 현황이 파악돼야 국내 수량 확보도 계획도 서니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아내가 사장 같고 제가 직원 같았어요. 직원이 그리 열성적이니 사장인 제가 한시도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었죠. 덕분에 집에도 못 가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해보신 분은 제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돈도 없고 거래처도 드문 초창기엔 진짜 왜 그리 바쁜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때만큼 열정적이었던 때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론 그립기도 한 시절이었지요. 제가 그러는 건 당연했어요. 제 회사고 제 사업이니까요. 근데 아내까지 그러는 건 정말 놀랄 일이었지요. 월급도 얼마 못 받는 직원이면서 저랑 똑같이 일을 했답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사장과 직원 사이라고 해도 다 큰 성인 남녀가 단둘이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거였으니까요. 이나 씨는 들어가세요. 며칠 전에도 철야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요. 남은 거 사장님이 다 정리하실 수는 있고요. 저희 납기일 못 맞추면 클레임은 고소하고 당장 손해배상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돈 많으세요? 그럼 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고요. 그게... 그래도 힘들잖아요. 저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사장님 얼굴부터 보고 오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눈 밑에 화장품 바른 줄 알겠어요.
저 잠시 일하고 있을 테니까 요 앞에 사우나라도 다녀오세요. 사우나 갈 시간이 어딨어요. 일해야지. 저 괜찮아요.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잠시 졸기라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계시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남자가 왜 그리 눈치가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저 그럼 딱 1시간만. 어서 가세요. 어서. 아내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사우나로 가는데 왜 그리 설렜는지 몰랐어요. 아내가 그랬거든요. 남자가 눈치가 없다고. 그게 왜 설렜냐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아내 눈에 제가 사장이 아닌 남자로 보인다는 뜻으로 들려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난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내에게 호감이 생겼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처음 본 그 순간부터일 수도 있고요.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전 그랬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제대로 된 거래를 성공시키고 나서 서로 너무 기쁜 마음에 포옹을 하고는 깜짝 놀랐던 거지요.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던 그날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날 중 하나였답니다. 사장인 저보다 더 진심이었던 아내의 도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의 거래선 확보는 차곡차곡 그 성과를 이어갔답니다. 덕분에 회사도 조금씩 더 커질 수 있었지요. 그래봐야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의 한계 때문이었답니다.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하는 통에 자금 확보가 언제나 가장 큰 문제였답니다. 때론 장부상으론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곤란을 겪은 적도 비일비재했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저희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맞게 되었답니다. 저희와 거래를 하던 중국 업체에서 저희 회사의 성실성과 비전을 믿고 더 큰 거래처와 저희를 연결시켜 주었답니다. 그 업체와 연결되는 순간 저희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달려들었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거래처의 높은 분이 소위 말하는 관시를 요구하셨답니다. 우리말로 풀면 관계란 뜻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이면 꼭 만나게 되는 문제랍니다. 쉽게 말하면 인맥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뇌물 같은 게 따라 붙어야 하고요. 그렇게 인맥을 만들면 공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도 해결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관시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랍니다.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 만들자면 비공식적인 자금이 적잖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공식적인 자금 만들기도 힘들어하던 저희한테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쉽지만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로 해요. 그래도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이것만 잘 되면 저희 진짜 탄탄대로까지는 아니래도 적어도 비포장도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그런데 어째요? 우리 형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그래도 너무 아까운데. 미안해요. 사장이 무능해서 기회를 날리네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아내의 얼굴에 서운함이 한가득이더군요.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그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 사장한테서 메일 온 거 봤어요? 성의 보여줘서 고맙다고 이 일 진행하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나 씨 뭐 아는 거 있어요? 물 건너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성사됐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쪽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지 못한 상황이라 더 그랬죠. 화를 냈어도 뭐라 하지 못할 상황에서 날아온 호의였으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의 호의를 이유 없이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아니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실은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더라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아내가 맞춰준 거였어요. 어떡해요? 우리 돈 없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았는데 설마 사채라도 쓴 거예요? 왜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사채를 쓰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나 씨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장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채를 끌었어요? 그래요. 저 생각 없어요. 생각 없으니까 엄마가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준 돈 덜컥 갖다 바쳤지. 죄송해요. 일개 직원 나부랭이가 마음대로 일 벌려서. 네? 결혼 자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채 안 썼다고요. 제가 쓴 거 제 결혼 자금이에요. 됐어요? 아내가 집행한 자금의 내역도 놀라웠지만 제 말에 삐진 기색을 드러내는 아내를 보니 그게 더 무서웠네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나 씨가 왜 회사 일이잖아요. 사장도 아닌데 왜 결혼 자금을... 그럼 어떡해요? 천금 같은 기회를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성공해서 다시 돌려주셔야죠. 이자 엄청 붙여서. 왜 그냥 떼먹으시려고요? 그러셔도 제가 할 말은 없죠. 제 맘대로 한 거니까. 뭐 어차피 결혼할 때 쓰라고 준 돈이니까 그 돈 못 찾으면 사장님이 저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게 무슨... 아니에요. 뭐예요? 빨리 다음 준비해야죠. 네? 네. 그렇게 아내 덕에 생각지도 않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탄탄한 거래처를 확보하게 됐고 이 일로 업계 내에서 저희 회사도 알려지게 되기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단계 진전을 이룬 셈이지만 사실 진짜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했던 말이 그거였지요. 돈을 못 찾으면 책임을 져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자를 몰라도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 모를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책임을 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만 아내를 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그래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농담일 수도 있으니까요. 괜히 거하게 김칫국 마셨다가 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아내가 먼저 나섰겠습니까? 저 진짜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 왜 대답 안 하시는 건데요? 무슨 말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왜요? 저 같은 여자 책임져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주시던가. 그래야 제가 딴 생각을 안 하죠. 네?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런 걸로 농담을 한대요?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아. 그게, 제가 그게 예스예요, 노예요? 정말 괜찮아요? 나 같은 남자랑 만나도. 예스인지 노인지만 말해요. 나머지는 내 몫이니까.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진짜 그럴 것이지. 그걸로 왜 사람 애간장을 태운대? 알겠어요. 그렇게 아내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 진도 빠른 건 당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곧 부부가 되었답니다. 저희 집도 처가도 다 아버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야 그리 되셨던 거고 장인은 원래 지병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야 물어볼 이유도 없었죠. 저한테 장인의 별세 이유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내와 가정을 꾸렸다는 거겠지요. 동료로서의 아내도 훌륭했지만 내 여자가 된 아내는 그보다 훨씬 더 훌륭했답니다. 집안에서 저를 챙길 때는 누구보다 자상한 여자였고 회사에 나와선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게 만드는 엄한 선생님이었죠. 덕분에 안과 밖에 모두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매번 좋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죽도록 준비해서 벌인 사업이 말도 안 되는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덕분에 사방팔방에서 돈을 빌려 빚더미에 오르기도 했지요. 저 혼자였다면 또다시 좌절할 법한 일이었겠지만 아내가 옆에 있는 이상 그럴 이유는 없었답니다. 괜찮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열심히 일했어.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걸. 우리 더 열심히 하자. 그러다 보면 이 빚도 다 갚을 테고 언젠가는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당신 믿는데 뭐가 문제야? 알지? 이전에 겪었던 좌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인 건 맞았지요. 그럼에도 큰 위기 없이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그리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 아내가 고마웠던 거지요. 그러나 진짜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별세 이후 보성으로 내려갔던 엄마는 결국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 결혼 7년째 되는 해 저희를 떠나셨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던 분과의 이별이었으니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있었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함을 표함과 동시에 저를 잘 부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어머니가 계셔줘야 저희가 또 힘을 내죠. 어서 일어나셔서 저한테 음식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해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이번에는 힘들겠구나. 아가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그나마 맘 편하게 떠나겠구나. 앞으로도 우리 못난 저놈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엄마가 결국 저희를 떠나셨을 때 아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장모님도 그러셨지요. 장모님은 저희 엄마 영정을 품에 안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그러셨답니다. 뭐가 미안한 게 있어 저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당신은 아직 남았는데 엄마가 먼저 가셨으니 그리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정말 미안한 게 있으셨답니다. 저희 장모 참 여린 분이시거든요. 처음 저를 볼 때부터 그랬어요. 제 눈도 잘 못 마주칠 정도로 여리기만 하시던 분이시라 제가 오히려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내와 참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두 사람 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와는 달리 처남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처남은 없었어요. 아내 말로는 필리핀에서 리조트 하는 친구 일을 돕고 있다고 그랬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누나 결혼식에도 안 올 수가 있지 싶었는데 가끔 보면 아내와 처남 사이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결혼한 이후 처남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게 그 증거겠지요. 두 남매 사이가 원활하지 않으니 제가 처남을 잘 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외국에 거주한다니 더 그랬을 겁니다. 자주 본 건 아니지만 처남은 아내와 장모와는 달리 사람이 좀 거칠고 경우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나이도 더 많고 누나의 남편인데 절 봐도 제대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적이 없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또 아내가 난리를 부렸지만 그래봐야 들은 채도 안 했달까요?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 걸까요? 보통 형제나 남매가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지 싶었어요. 그래봐야 잠깐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제 코가 석자라고 제 앞가림하기도 바빴으니까요. 중간중간 실패를 맛보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제 사업이었답니다. 이제 직원도 대여섯 명을 둘 만큼 됐으니 솔직히는 좀 괜찮은 거였지요. 그때부터는 아내도 회사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답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가장 죄송했던 게 손자를 보여주지 못한 거였어요. 아내도 그 점을 가장 죄송스러워했지만 그게 어디 저희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특히 저는 더 그랬어요. 아내가 회사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는 통에 언제나 지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둘 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형편만 되면 아내를 회사에서 풀어주고자 마음먹고 있었답니다. 당신 이제 해고야. 연봉도 너무 높고 별로 쓸데도 없고. 진짜야?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퇴직금 주로 얼마 챙겨줄 테니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장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 알았어. 그럴게. 고마워. 아내가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요.
알기는 해도 막상 자기 젊음을 다 바친 회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니 서운한 게 있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내에게도 휴식을 주어야 했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후 예전보다는 자주 장모를 만나는 눈치였어요. 시간이 남으니 가능한 거였죠. 진작 그랬어야 했습니다. 장모도 자식이 둘이었지만 항상 외롭게 사셨답니다. 딸은 결혼 후 사위 회사 일에 매달려 사는 통에 거의 볼 수 없었고 아들은 외국에서 살았으니 더더욱 그랬지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제 딴에는 사위 노릇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게 또 다른 파장을 부를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회사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는데도 오히려 얼굴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 거였나 봅니다. 실제로 아내가 회사 일을 하듯 치열하게 집안일을 하곤 했어요. 먼지 한 톨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쓸고 닦아봐도 시간이 남는다던 아내였어요. 일을 못하게 된 상실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날이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자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될 정도 돼요. 당신 진짜 요새 왜 그래? 어디 안 좋은 데 있는 건 아니지? 안 되겠다. 병원이라도 가보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게 그거잖아.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몸이 안 좋다는 뜻이잖아. 진짜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안 가도 된다니까.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미안.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미안해. 나야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요새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씻고 저녁 먹어. 저희 회사 입사한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아왔지만 아내가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타박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화를 내는 건 아니었거든요. 화가 날 일조차도 오히려 냉정하게 대처하던 아내가 급작스레 화를 내니 제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아내를 회사에서 배제시킨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게 아닌가 싶어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회사에 나오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상실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 생각했답니다. 세상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아내도 집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예전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나날이 아내의 짜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으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최대한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고는 있지만 저도 사람이지요. 어느 순간엔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면 저녁 배달시킬까? 당신 좋아하는 떡볶이 어때? 떡볶이가 저녁이 돼? 그냥 밥 차리면 돼. 떡볶이가 싫으면 중국집 시킬까? 괜찮다고. 저녁 한다는데 왜 그래? 왜 그러긴. 만사가 귀찮다는 얼굴이니 그러지. 요새 진짜 왜 그래. 병원 가자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상 보면 언제나 피곤해하고 말할 때도 요새 맨날 짜증 달고 사는 거 알아? 미안해.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지. 왜 또 믿고 와? 내가 그런 말 듣자고 이래? 그만하자. 이제 그만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좋았잖아.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시절을 겪을 때에도 저희 부부 단 한 번도 싸우질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금만 삐끗했다면 엄청 싸웠을 텐데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싸울 거라고는 전혀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고 있으니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결혼하고 한 10년 되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다고들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치부하기엔 아내가 너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수시로 부딪히는 일이 늘어난 게 그 증거였어요. 주말 같은 경우엔 하루 서너 번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참 피곤했지만 그래도 아내처럼 이상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나 진짜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그래. 이렇게 싸우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럼 내가 서류는 준비해 올게. 서류라니? 무슨 서류? 방금 말했잖아. 그만하자고. 당신도 그러자면서. 그러니까 이혼 서류 해온다고. 너 미쳤어? 갑자기 이혼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혼하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거 그만하자는 거지. 그게 그거지. 우리 이렇게 살아봐야 맨날 다투기만 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살 거야. 그냥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 남았을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나 못 들은 걸로 한다. 이렇게 회피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내 말대로 해줘.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뭐 부탁한 거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부탁 들어준다 생각하고 이혼하자. 안 하던 부탁을 왜 하고 그래? 그것 말고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줄게.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해서 그래. 좀 가라앉히면 다시 얘기하자. 너무 놀라서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혼이라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이제 간신히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들을 찾는 중인데 아내는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싶다며 저를 압박해왔어요. 저로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이 세상에 제게 남은 유일한 제 것이 아내였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기를 쓰며 버텼습니다만 아내는 그날 이후 매일을 이혼해달라며 저를 졸랐습니다. 당신, 나 불행해지는 거 보기 싫지?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이러고 사는데 다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인 거 몰라? 참 고마운 말이네. 근데 여보, 내가 안 행복해. 아침 저녁으로 눈 뜰 때마다 똑같은 천장, 똑같은 벽을 보고 일어나고 잠드는 게 너무 끔찍해. 숨 막혀. 나도 이젠 숨 쉬고 살고 싶어. 진짜 소원이야.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차라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던져도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울음을 토하는 아내를 보면서는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는 아내를 붙잡을 수 없을 거란 사실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붙잡는 것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를 쉬이 놓을 수 없었던 건 제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아내도 알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여자였어요. 제 그 말이 머지않아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는 뜻임을 아는 아내가 비로소 물러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내를 붙잡는다 한들 아내의 마음이 떠나버린 뒤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동안 멀리했던 술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때의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때문이었어요. 때론 대리기사의 어깨에 매달려 오기도 하고 또 때론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했지만 보지 않으려 애를 쓴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한심하다고 보지 않을까 무서웠거든요. 아내 말대로 회피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지요. 우리 이제 한 달 후면 남이 되는 거네. 양육권이야 애가 없으니 다툴 필요도 없고 위자료는 안 줘도 돼. 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갈게. 일단 엄마한테 가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서둘러?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위자료는 받아. 법이 정한 대로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야, 나 진짜 돈 필요 없어.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 진짜 왜 그래? 아까 법원 안에서 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혈안이던데 자기가 뭐라든 난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 갈게. 오늘 집에 안 들어갈지도 모르니 꼭 오늘 안 나가도 돼. 나 보기 싫어서 나간다는 거잖아. 나 가.
조금은 더 깔끔한 이별이었기를 바랐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다 큰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기라도 하면 그보다 더 추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답니다. 결국 기댈 곳은 또 술뿐이었네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으니까요. 다만 옷장 안에 걸려있던 아내 옷 몇 개랑 화장품 같은 것들이 사라진 걸 제외하면 아내의 부재를 느낄 만한 것은 없었답니다. 금세라도 아내가 문을 열고 저를 반길 것 같은 환상 속에서 며칠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골로 가신 뒤 혼자서 울며 지냈던 홍제동 단칸방도 이렇게 춥지는 않았답니다. 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새삼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몇몇 밤을 보낸 뒤였어요. 회사를 퇴근하긴 했는데 집으로 갈 자신이 없었답니다. 혼자서 외로움에 몸소리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니더라고요. 에이, 사장님, 다 왔습니다. 차는 여기 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후 억지로 몸을 일으켰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술이 취해서 저희 주소 대신 장모님 주소를 불렀더라고요. 저랑 아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 마련한 깔끔한 신축 빌라였어요. 그걸 받고 장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같은 주인한테 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선물이냐면서요. 사실 선물이라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이전에 장모가 살던 빌라를 팔면 끼케야 몇천 정도 더 보태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하다며 손수건을 적시던 분이셨지요. 막상 오기는 왔는데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차 창문을 두드렸답니다. 박서방인가? 자네 여긴 어쩐 일로? 제가 창문을 내리자 장모의 인상이 구겨지대요. 아이고, 술 냄새. 도대체 얼마를 마신 게야? 이러고 있지 말고 들어가세. 어여.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 왜 눈물이 났던 걸까요? 일단은 죄송했습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든 죄인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장모를 못 본다는 서운함도 컸지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장모는 제가 가엾다면서 많이 안타까워 해주신 분이셨거든요.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 분을 잃는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났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래? 안 되겠다. 어서 들어가자. 어서. 못 들어가요. 이나가 저 보기 싫대요. 이나가 저 보면 싫어할 거예요. 이나 없어. 내가 지 이모 집에 심부름 보냈어. 매일 울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나가 왜 울어요? 저랑 이혼해서 속이 시원해서 운대요. 그만하고 들어가세. 나 추워. 그렇게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아내는 없었어요. 장모가 꿀물을 타온다며 분주한 사이 제 눈길은 자연스레 TV 장식대에 있던 아내의 사진으로 갔답니다. 저희가 연애할 무렵의 아내였어요.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일으키다 제가 넘어졌어요. 술이 많이 취했더라고요. 꽈당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모가 달라봐선 혀를 차시더라고요. 자네 왜 이래? 어머, 어째? 피나잖아. 잠시만, 119 불러야 하나? 허둥징둥 하시는 게 제가 좀 다친 모양이었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말이죠.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긴. 자네 얼굴에 피가 흥건한데. 손으로 문질러 보니 피가 묻어나오긴 하대요.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쓸린 걸 수도 있고 장모의 걱정대로 심하게 부딪혀 제대로 찢어진 걸 수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이모 없어서 집 앞에. 뭐야? 당신 얼굴 왜 그래?
아내가 피칠갑이 된 제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온수에 적신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는 제 얼굴을 닦았답니다. 다행히 크게 찢어진 건 아닌 눈치였어요. 당신 왜 이러는데? 여긴 왜 와서 이래? 나 진짜 너무 속상해. 간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길과 다정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졌나 봐요. 진탕 마신 술까지 더해지니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기고 말았네요. 얼마를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대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술이 많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단 그 침대에서 아내의 체취가 묻어나오는 통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게 더 맞았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오대요. 너 진짜 박서방 저리 둘 거니? 저러다 사람 잘못되면 어쩌려고? 너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얼굴이 저게 뭐야? 사람이 아주 반쪽이 됐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박서방을 봐? 그럼 어떡해? 내가 저희 옆에 있으면 종길이가 수시로 나타나선 돈 달라고 그럴 텐데. 지금이야 나겠지만 내가 계속 못 준다고 그러면 결국 저희한테 갈 거야. 종길이는 그러고도 남지.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집을 나오는 게 나아. 이야기를 해. 박서방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거다. 자기가 선을 긋든 돈을 주든 하겠지. 그래도 네가 있는 게 저 사람한테는 더 좋은 일일 텐데. 엄마가 뭐랬어? 아빠가 저희 집안 망하게 한 죄 다 갚으려면 결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한댔지? 그래서 했어. 알아.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해서 한 거지. 그래도 처음엔 아니었잖아. 엄마랑 내 죄책감 씻어보겠다고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 아빠란 사람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는 죽을 때가 되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고 죄를 갚겠단 말밖에 더 했어? 그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사실 원망 많이 했지만 저 사람이랑 있다 보니 그런 것조차 고맙더라. 아빠가 죄를 지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됐다 싶어서. 그래서 정말 더 노력하고 더 사랑했어. 근데 이젠 그 아들놈이 저 사람 망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래. 다 부모 죄다. 못난 애미 애비 만나서 네가 못할 일을 하게 한 죄. 그러니 더더욱 니들은 잘 살아야지 않겠니? 넌 가만히 있어. 정 안 되면 내가 종길이 품에 안고 한강이라도 뛰어들 테니까. 넌 그냥 박서방한테 가. 엄마 소원이다. 너무 이상한 대화였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잘못 들었다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결국 달려나가고 말았답니다. 지금 두 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엄마, 우리 아무 말 안 했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다 들어버린 뒤였어요. 한사코 아니라는 아내를 뒤로하고 결국 장모가 입을 여섰답니다. 당신들의 죄로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건 더 이상 못 보겠다면서요. 미안하네. 모두가 다 내 죄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못 말렸어. 장모님,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장모님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전 놀랐다 화났다 슬프기를 무한 반복했답니다. 돌아가신 장인이 바로 아버지가 사업 투자를 위해 데려오신 그분이셨어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은 아니셨대요. 정말 될 것 같은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일이 어그러지면서 큰 손실이 났고 그걸 감추려다 결국 감당이 안 돼서 장인이 그나마 남은 돈을 다 들고 튀신 거였어요. 장모는 당장 경찰에 자수하라셨지만 장인은 그러질 않았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던 장인이 술을 포금하면서 2년 만에 강경화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돌아가시면서 장모와 아내에게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니도 시골에 갔고 저희 집은 박살이 났으니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유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아내가 결국 저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접근했답니다. 그 뒤는 다 아시는 대로고요. 아내는 온 힘으로 저를 도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였고요.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제가 느낄 배신감이 너무 두려웠대요. 아내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음에도 아내가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 이혼을 하게 된 건 처남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처남은 사기나 폭력으로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친구였어요. 처음에 필리핀에 있다고 한 것도 사실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둘러댄 거짓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 냄새에는 미치도록 민감한 법이죠. 저랑 아내가 힘겹게 살 때는 돈 나올 구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치했지만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은 걸 보며 돈 뜯어낼 궁리만 했답니다. 끝까지 돈을 안 주면 아내가 장모가 감추려던 비밀까지 다 저한테 이야기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대요. 그것만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쇼를 한 거였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신이 없대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죠. 아내가 저를 사랑한 건 진짜라는 거 말입니다. 처음에 아내 말대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런 거였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생각한 게 그런 의도가 아니란 건 압니다. 그 정도 사랑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아내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걸 알았으니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인이 저희 집을 망친 것도 사실이고 그 사실을 숨긴 장모와 아내도 비난받을 구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이미 지난 일을 들추고 그걸로 화를 낸다 한들 달라질 건 없었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오늘이고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장모를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혼 서류를 찍고 장모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답니다. 혹시나 처남이 장모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싶어서였지요. 아내와 장모는 한사코 거부했지만 제가 그걸 방광할 자신이 없었어요. 언젠가 처남이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돈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만 겨우 그런 게 무서워서 아내를 포기할 바보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지켜야 할 보물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아는 놈이니까요. 그래야만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인간은 실수를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아내도 그랬고 저 역시 그랬던 거겠지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묻고 오늘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 겁니다. 적어도 오늘 아내의 생일인 오늘보다 그런 각오를 다지기에 좋은 날은 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